뭐라고? 약해 빠진 나라 한국에 간다고? 주변국의 통제를 받는 그런 나라가 뭐 볼 게 있다고? 여기 북한에서 온 한 정책 분석가가 태국에 거주하면서 한국을 가보겠다고 하니 동료들이 이구동성 외치는 말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태국에 살게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와 있네요. 제 이름은 리에진이고 원래는 북한에서 살았어요. 지금은 태국의 한 연구소에서 정책 분석가로 일하고 있죠. 정말 큰 변화이고 가끔은 아직도 실감이 잘 안 나요. 매일 아침 창밖에서 들려오는 새소리로 잠을 깨요. 고향에서의 조용한 아침과는 정말 다르죠. 기지개를 켜고 아래를 내려다보면 바쁜 거리 풍경이 펼쳐져요. 사람들은 벌써 출근 준비로 분주하고요. 근처 포장마차에서 풍겨오는 매운 음식 냄새가 코를 자극해요. 그 냄새에 배가 고파져서 아침 먹을 시간이 됐다는 걸 떠올리게 되죠. 출근 준비를 하면서 제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생각하게 돼요. 북한에서는 외부 세계가 위험하고 악하다고 배웠거든요. 남한은 약하고 다른 나라들의 통제를 받는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태국에서 살다 보니 그런 이야기들이 정말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가방을 챙겨 집을 나서면 밖에 나가는 순간 더운 공기가 마치 벽처럼 저를 덮쳐요. 여기는 정말 덥고 습해요. 몇 달을 살았는데도 아직 적응이 안 됐어요.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히는 걸 느끼면서 근처 지하철역까지 걸어가요. 전철 안에서 주변을 둘러보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시아 다른 나라에서 온 것 같은 사람들도 있고 피부나 머리색이 밝은 사람들도 있죠. 이렇게 한 곳에 여러 다른 사람들을 한꺼번에 보는 게 아직도 낯설어요. 회사에 도착해서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켜요. 제 일은 태국이 다른 나라들과 어떻게 협력해야 하는지 연구하고 글을 쓰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저는 태국이 중국과 더 가까워져야 한다고 주장해요. 제 머릿속엔 중국이 강하고 중요한 나라라고 각인돼 있거든요. 그게 제가 배운 거니까요. 그런데 가끔 이런 보고서를 쓰다 보면 헷갈리기도 해요. 중국이 정말 그렇게 대단한 나라일까요? 다른 나라들이 정말로 제가 배운 것처럼 나쁜 나라일까요? 요즘 이런 생각들이 자꾸 머릿속에 떠오르더라고요. 점심시간에는 구내식당에서 동료들과 같이 앉아요. 그들은 주말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며 웃고 떠들죠. 저는 듣기만 하고 말을 많이 하진 않아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대화하는 게 아직도 익숙하지 않거든요. 그러던 중에 동료인 짜이가 저한테 말을 걸어요. 혜진 씨, 한국하고 새로 맺은 무역협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순간 얼어붙었어요. 한국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항상 불편해요. 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더듬거리며 말했죠. 제가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짜이가 놀란 듯 저를 쳐다봐요. 근데 혜진 씨, 한국 사람이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이 있을 줄 알았는데 얼굴이 뜨거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북한 출신이에요. 저는 조용히 설명했어요. 거긴 좀 다르거든요. 순간 테이블에 정적이 흘렀어요. 그들의 눈에는 호기심과 약간의 당혹스러움이 섞여 있는 게 보였어요. 그들도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는 눈치였죠. 그러다 다른 동료인 녹이 그 침묵을 깨며 말했어요. 그래도 혜진 씨가 여기 우리랑 함께 있어서 좋아요. 그녀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저는 작게 미소를 지으며 고마운 마음을 느꼈지만 여전히 조금은 어색했어요. 퇴근 후에 천천히 집으로 걸어가면서 생각에 잠겼어요. 거리에 노점상들이 저녁 장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구워지는 고기 냄새와 신선한 과일 향이 공기 중에 퍼졌어요. 여기는 정말 활기차고 색다른 곳이에요. 제가 알던 세상과는 완전히 다르죠. 아파트 계단을 올라가면서 제 현재 삶에 대해 생각했어요. 저는 이제 제가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고, 읽고 싶은 걸 읽을 수 있고, 말하고 싶은 걸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끔은 이렇게 많은 자유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세상이 너무 크고 복잡하게 느껴지거든요. 집 문을 열고 들어와서 아담하지만 아늑한 제 아파트에 발을 들였어요. 책장에 나만에 관한 책이 눈에 들어왔어요. 얼마 전에 산 건데 아직 용기가 없어서 펼쳐보진 못했어요.
오늘 밤에 읽어볼까? 스스로에게 그렇게 생각했죠. 오늘 밤엔 한번 시작해볼까 싶었어요. 간단한 저녁을 준비하면서 창밖에 방콕에 반짝이는 불빛들을 바라봤어요. 북한에 있는 제 가족이 저를 보면 무슨 생각을 할까 궁금해졌어요. 자랑스러워할까요? 실망할까요? 아니면 혼란스러워할까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없어요. 하지만 저녁을 먹으면서 한 가지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태국에서의 이 새 삶은 단지 다른 직장을 갖거나 다른 나라에서 사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구나 하고요. 이건 제가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이고 어쩌면 전혀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몰라요. 쉽지는 않겠죠.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많고 의심해야 할 오래된 믿음들도 많으니까요. 하지만 오랜만에 처음으로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 설레는 감정을 느껴요. 내일은 또 어떤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될지 정말 기대가 돼요. 저는 또 긴 하루를 마치고 지친 몸을 소파에 내던졌어요. 리모컨을 손에 들고 TV 채널을 바꾸려 했지만 너무 피곤해서 그냥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죠. 한국 역사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나오고 있었어요. 평소 같았으면 한국 관련 프로그램은 바로 넘겼을 거예요. 저는 북한에서 자라면서 한국에 대한 불신을 배웠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그냥 그대로 틀어두기로 했어요. 그러다가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화면 속의 한국은 제가 항상 생각해오던 약하고 의존적인 나라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활기 넘치고 깊은 역사를 지닌 에너지로 가득 찬 나라로 보였어요. 다큐멘터리는 고대 시대로 시작했어요. 고구려 왕국이 나오더군요. 용맹한 전사들과 견고한 성체들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저도 모르게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고구려라는 나라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해설자가 고구려가 어떻게 외침을 막아내고 강력한 제국을 건설했는지 설명해줬어요. 제가 배웠던 한국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 다음은 고려 시대가 나왔어요. 화면에는 아름다운 청자 도자기들이 나왔는데 너무 섬세해서 숨만 쉬어도 깨질 것처럼 보였어요. 이건 단순히 예쁜 그릇이 아니었어요. 한국의 예술과 무역 능력을 보여주는 증거였죠. 다큐멘터리에서는 고려가 이 도자기를 전 세계로 수출하면서 다른 나라들과 교류를 쌓아갔다고 설명했어요. 저도 그 도자기 하나를 직접 만져보고 그 역사적인 무게를 손끝으로 느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은 금속 활자 인쇄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한국이 금속 활자 인쇄를 최초로 발명했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저는 전혀 몰랐어요. 다큐멘터리에서는 이 발명이 지식을 얼마나 빠르게 퍼뜨릴 수 있게 했는지 보여줬어요. 심지어 유럽보다도 먼저라니 믿기 힘들었어요. 평생 동안 동아시아의 모든 혁신은 중국에서 온 것이라고 배웠는데 한국이 세계를 바꾼 발명을 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죠.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여러 감정이 뒤섞였어요. 한편으로는 배운 것들에 놀라기도 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혼란스럽고 조금 화도 났어요. 왜 이제껏 이런 걸 몰랐을까요? 내가 배운 건 전부 거짓말이었을까요? 이후 다큐멘터리는 한국 전쟁 이후의 한국을 보여줬어요. 폐허가 된 도시들, 먹을 것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의 모습이 충격적이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마치 타임랩스 영상을 보는 것처럼 한국이 재건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새로운 건물들이 세워지고 도로가 나라 전역에 뻗어나가고 공장들이 돌아가는 모습이었죠. 해설자는 그걸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렀어요. 몇십 년 만에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로 성장한 거예요. 그게 가능할까 싶었어요. 화면 속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과 혁신적인 기업들, 성공하려는 강한 의지가 화면에서 느껴졌어요. 한국의 제품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장면도 나왔어요. 자동차, 휴대폰, TV 같은 것들이요. 깜짝 놀랐던 건 제 휴대폰도 한국 회사 제품이더라고요. 내가 항상 얕잡아봤던 그 한국이 맞나 싶었어요. 다큐멘터리가 끝날 무렵에는 현대, 한국을 보여줬어요. 서울의 고층 빌딩들, 시속 수백 킬로미터로 달리는 고속 열차들, 그리고 첨단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왔죠. 하지만 단순히 기술에만 집중한 건 아니었어요.
K-팝 스타들이 완벽한 동작으로 춤추는 모습, 군침 돌게 만드는 음식, 탐험을 부르는 듯한 아름다운 풍경들도 나왔어요. 크레딧이 올라갈 때 저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가면서 내가 본 것들을 정리하려 애썼죠. 마치 누가 제 머릿속에 있던 한국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기분이었어요. 저는 일어나서 거실을 서성였어요. 불안한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어요. 이 모든 게 진짜일까요? 아니면 내가 북한에서 자라면서 봐왔던 선전처럼 이 다큐멘터리도 그저 또 다른 선전일까요? 제 안에서 무언가를 붙잡고 싶었어요. 내가 알고 있던 것을 고수하면 더 편할 테니까요. 그런데 머릿속 한편에서는 끊임없이 질문이 떠올랐어요. 혹시 내가 그동안 틀렸던 걸까요? 한국이 제가 생각했던 그런 약하고 의존적인 나라가 아니었다면요.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아서 도저히 마음을 가라앉힐 수가 없었어요. 결국 저는 결심했어요. 한국을 직접 가봐야겠다고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나 오래된 고정관념에 의지하지 않기로 했어요. 제주도라는 유명한 관광지에 가서 제 눈으로 직접 보고 판단할 생각이었어요. 온라인으로 비행기 표를 예약하면서도 가슴이 설레면서도 긴장됐어요. 이 여행이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바꿀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인생이란 게 원래 그런 거 아닌가요? 배우고, 성장하고, 때로는 자신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거요. 여행 계획을 마치고 침대로 갔어요. 머릿속엔 여전히 다큐멘터리에서 본 이미지들이 떠다녔어요. 고대 전사들, 섬세한 도자기들, 현대의 도시들. 그 모습들이 꿈속에서 춤추는 것 같았어요. 이제 짐을 싸기 시작해야겠죠. 곧 제가 직접 한국을 보게 될 테니까요. 그것이 어떤 모습일지 몰라도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따뜻한 제주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가까운 바다에서 오는 짠내를 느꼈죠. 드디어 한국에 처음 온 거였어요. 긴장되면서도 설레는 기분이 동시에 들었어요. 공항은 사람들로 북적거렸고 모두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도 사람들 따라 수암을 찾는 곳으로 갔고 거기서 제 작은 캐리어를 기다렸어요. 서 있는 동안 주변을 둘러보니 모든 게 정말 깨끗했어요. 바닥이 반짝반짝 빛났고 먼지 하나도 보이지 않았죠. 감탄스럽긴 했지만 너무 기대하지 않기로 했어요. 공항은 늘 깨끗하게 보이려고 하잖아요. 가방을 찾고 나서 택시를 타러 밖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뭔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인도가 사람들로 꽉 차 있어서 사이를 요리조리 피해 가야 했죠. 걸으면서 이상한 냄새가 나서 코를 찡그렸는데 저 멀리 한 남자가 길 모퉁이에서 대놓고 소변을 보고 있는 게 보였어요. 정말 눈을 의심했죠. 얼른 택시를 잡아 타고 호텔 이름을 기사님께 말했어요. 택시가 도로를 달리기 시작하자 저는 창문에 얼굴을 바짝 대고 섬의 모습을 더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본 풍경은 조금 실망스러웠어요. 거리는 관광객들로 꽉 차 있었고 그중 많은 사람들이 중국어로 시끄럽게 떠들고 있었어요. 그들은 어디에나 있었고 인도를 가득 메우고 차도로까지 밀려 나왔죠. 한 무리가 신호등을 무시하고 길을 건너는 모습을 봤는데 차들이 경적을 울리며 화를 내도 그들은 신경도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아름다운 공원을 지나가다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광경을 봤어요. 한 무리의 관광객들이 잔디밭에 앉아 소풍을 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자리를 떠날 때 쓰레기를 치우지도 않고 그냥 가버리는 거였어요. 음식 포장지와 플라스틱 병, 다른 쓰레기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어요. 그들이 이렇게 무례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멋진 사찰을 지나갔어요. 화려한 색감과 정교한 디자인이 눈길을 끌어서 섬에 대한 실망감이 조금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또 다른 충격적인 장면이 눈에 들어왔어요. 몇몇 관광객들이 사찰 앞에서 셀카를 찍고 있었는데 그건 괜찮았어요. 문제는 그들이 사찰의 돌 조각 위로 올라가서 포즈를 취하며 사진을 찍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례한 행동인지 그들은 전혀 모르는 것 같았어요. 호텔에 도착할 즈음 저는 기분이 완전히 가라앉아 있었어요. 제가 다큐멘터리에서 봤던 한국은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 청결함과 문화,
전통을 존중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제가 본 건 혼란과 무례함 뿐이었죠. 체크인을 하고 방에 들어와 침대에 몸을 던졌어요. 너무 지치고 실망스러웠어요. 창문을 열어두었더니 거리에서 들려오는 소음이 들려왔어요. 여전히 시끄러운 관광객들, 차 경적 소리, 심지어는 싸우는 소리까지 들렸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창문을 닫았죠. 그날 저녁, 저는 기분 전환 삼아 해변을 걷기로 했어요. 어쩌면 섬의 자연 경관이 저희 우울한 마음을 달래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해변에 가까워질수록 마음이 더 무거워졌어요. 모래사장은 쓰레기로 가득했어요. 플라스틱 봉지, 음식 포장지, 부서진 장난감들까지 온갖 쓰레기가 널려 있었죠. 어떤 아이들이 모래성을 쌓고 있었는데 조개 대신 모래에서 주워온 알록달록한 플라스틱 조각들로 성을 꾸미고 있었어요. 해가 지면서 물 위로 아름다운 주황빛이 드리워졌어요. 이 풍경에 평화로워야 했을 텐데 저는 오히려 화가 나고 슬펐어요.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곳을 이토록 무례하게 대할 수 있을까요? 한 무리의 관광객들이 석양을 배경으로 셀카를 찍고 있었는데 찍고 난 뒤 빈 음료캔을 모래사장에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마지막으로 저를 충격에 빠뜨린 일이 있었어요. 문화재로 보이는 멋진 돌 구조물 앞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 앞에서 몇몇 젊은 관광객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그들은 손에 마커를 들고 그 고대 돌에 자기 이름과 웃긴 그림들을 낙서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죠. 참을 수가 없어서 소리쳤어요. 저기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제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어요. 그들은 놀란 얼굴로 저를 쳐다보더니 갑자기 웃기 시작했어요. 한 명이 중국어로 뭐라고 말했는데 무슨 말인지는 몰라도 비웃는 톤은 분명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역사의 한 부분을 망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온갖 감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분노, 실망, 그리고 깊은 슬픔이요. 사람들이 그토록 감탄하는 한국이 이런 모습일 줄은 몰랐어요. 제가 본 건 그저 다른 과도한 관광지들과 다를 바 없는 무례하고 혼란스러운 모습이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아래에서 들려오는 거리의 소음을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처음부터 맞았던 걸까? 한국은 다큐멘터리처럼 멋진 곳이 아닌 걸까? 이런 실망스러운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다가 결국 피곤함에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은 또 어떤 실망이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해하면서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어제 본 장면이 생각나서 실망스러운 기분이었죠. 관광객들이 너무 지저분하고 무례했었거든요. 그래서 해변을 걷기로 했는데 아마 쓰레기로 가득 차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말 놀랄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모래사장에 발을 딛는 순간 제 입이 떡 벌어졌어요. 해변이 너무 깨끗한 거예요. 마치 아무도 거기에 온 적이 없었던 것처럼요. 황금빛 모래가 눈앞에 깨끗하고 부드럽게 펼쳐져 있었고 아침 햇살이 잔잔한 파도 위에서 반짝거리고 있었어요. 제 눈을 믿을 수가 없었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하고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주변을 둘러보면서요. 그때 모래 위에서 무언가 이상한 게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처음엔 개인 줄 알았는데 가까이 다가오니까 작은 로봇인 거예요. 신발 상자 크기 정도 되는 로봇이었는데 작은 바퀴로 모래 위를 굴러다니더라고요. 그 로봇이 작은 플라스틱 조각을 기계 팔로 집어서는 자기 몸 안에 넣는 걸 보고 놀랐어요. 호기심이 생겨서 그 로봇을 따라갔어요. 걷다 보니 해변 곳곳에 이런 작은 기계들이 더 있는 게 보였어요.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움직이면서 아주 작은 쓰레기 조각들까지 다 줍고 있더라고요. 마치 작은 로봇 청소부 팀이 일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와, 대단하네. 제가 낮게 속삭였어요. 점점 더 흥미가 생겨서 주변을 좀 더 살펴보기로 했어요. 해변 입구 근처에서 평범한 쓰레기통처럼 생긴 게 하나 보였는데 가까이 가보니까 작은 화면과 반짝거리는 불빛이 달려 있었어요. 그 옆에 있는 표지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스마트 쓰레기통 제주를 깨끗하게 지키는 친구. 바로 그때 한 가족이 와서 쓰레기를 버렸어요. 그랬더니 쓰레기통이 기분 좋은 삐삐 소리를 내면서
화면에 제주를 깨끗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75% 찼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떴어요. 우와, 정말 멋지다. 그 가족의 어린아이가 외쳤어요.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진짜 신기했거든요. 나중에 알게 됐는데 이 스마트 쓰레기통은 거의 찼을 때 청소팀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대요. 그래서 쓰레기가 넘치지 않고 해변이 항상 깨끗하게 유지되는 거였죠. 계속 걷다가 해변을 따라 카메라들이 여기저기 설치되어 있는 걸 발견했어요. 처음엔 조금 불편했어요. 북한에서는 카메라가 있으면 정부에서 감시하고 있다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곧 카메라의 용도를 설명하는 표지판을 봤어요. AI 기술이 탑재된 카메라 제주를 안전하고 깨끗하게 지킵니다. 이 카메라는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1점 쓰레기 투기를 감지해 청소팀에 알립니다. 2점 안전하지 않은 행동을 식별해 사고를 예방합니다. 3점 문제 발생 시 보안팀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합니다. 개인 정보는 저장되지 않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제가 기억하던 투박한 감시 카메라가 아니었어요. 이건 모두의 안전과 환경을 지키기 위한 똑똑한 도구였죠. 해변이 점점 붐비기 시작하자 또 흥미로운 게 보였어요. 누군가가 쓰레기를 버리거나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할 때마다 근처 스피커에서 정중한 안내 방송이 나왔어요. 항상 중국어로요. 처음엔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제주도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떠올렸어요. 그래서 중국 관광객이 그렇게 많은 거였죠. 한국 사람들이 이 많은 관광객을 관리하면서도 자기 섬을 아름답게 지키는 방법을 고안해낸 거였어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해변을 걸으며 계속 새로운 스마트 솔루션들을 발견했어요. 보상을 주는 재활용 기계, QR코드를 스캔하면 현지 가이드와 규칙을 알려주는 표지판, 그리고 해변 청소 도구를 대여할 수 있는 작은 스테이션까지요. 이곳에선 누구든지 원하면 청소에 동참할 수 있더라고요. 하루가 끝날 때쯤 머릿속이 봤던 것들로 가득 찼어요.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벤치에 앉아 모든 걸 정리해 보려고 했어요. 해가 지면서 하늘이 아름다운 주황빛과 분홍빛으로 물들었어요. 제 앞에 선 가족들이 해변을 즐기고 아이들은 파도에서 뛰어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작은 로봇들은 여전히 굴러다니며 해변을 깨끗하게 하고 있었죠. 어제 봤던 광경이 떠올랐어요. 쓰레기와 무례함하지만 이제는 이해가 됐어요. 한국이 지저분하거나 관광객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놀라운 스마트한 방법들을 찾아냈던 거였어요. 매일 수천 명의 방문객이 있어도 그들의 섬을 아름답게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이었죠. 제가 상상도 못했던 기술이요. 처음으로 한국에 대해 약간의 존경심이 생겼어요. 큰 문제에 맞닥뜨렸지만 그들은 그것을 멋지게 해결해냈어요. 해가 지는 걸 보며 제 생각이 바뀌고 있음을 깨달았어요. 한국에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노트를 꺼내서 생각나는 아이디어들을 적기 시작했어요. 아마도 태국에서도 이런 해결책들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도 관광업으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를 겪고 있으니까요. 제가 배운 것들을 꼭 공유하고 싶었어요.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고 별들이 하나둘씩 나타날 때쯤 저는 결심을 했어요. 남은 여행 동안 진짜로 이곳을 더 탐험하고 배워야겠다고요. 한국이 한번 저를 놀라게 했으니 또 어떤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했어요. 제주도에 머무는 동안 제가 전에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것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매일매일 새로운 것을 발견하면서 한국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죠. 어느 날 아침, 저는 현지 시장에 가기로 했어요. 신선한 생선 냄새와 매콤한 김치 냄새가 가득했어요. 한 할머니가 채소 값을 두고 상인과 흥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미소가 지어졌어요. 이 모습이 태국 시장에서 보던 장면과 크게 다르지 않았거든요. 시장을 둘러보다가 흥미로운 걸 발견했어요. 많은 상인들이 스마트폰으로 결제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작은 가판대에도 고객들이 QR코드를 스캔할 수 있게 해놨더라고요. 북한에서는 주로 현금을 썼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기술을 받아들이고 있더라고요. 그날 오후, 저는 섬을 더 탐방해 보기로 하고 버스를 탔어요. 버스는 깨끗했고, 시간도 정확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디지털 화면이 현재 위치와 각 정류장 도착 시간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였어요. 심지어 여러 언어로 안내 방송까지 나오더라고요. 태국의 관광객들에게도 이런 시스템이 얼마나 유용할까 싶었어요. 여행 중에 전통 한국 마을도 방문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흔한 관광지가 아닐까 생각했는데 그건 제 오해였어요. 마을은 생동감 넘치는 곳이었어요. 사람들은 알록달록한 한복을 입고 있었는데 단순한 쇼가 아니었어요. 많은 현지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한복을 입고 있었거든요. 마을 한쪽에서 작은 공방을 발견했어요. 한 할아버지가 젊은 사람들에게 한지 만드는 법을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그들이 전통 기법과 현대적인 방법을 섞어가며 작업하는 모습이 너무 흥미로웠어요. 한국이 어떻게 옛 전통을 지키면서도 발전해 왔는지 생각하게 됐어요. 해가 지기 시작할 때쯤 저는 아름다운 해변에 도착했어요. 모래는 발밑에서 부드럽게 느껴졌고 물은 저녁 햇살에 반짝였어요. 가족들은 피크닉을 즐기고 아이들은 모래성을 쌓고 있었죠. 평화로운 장면이었는데 무언가가 제 눈길을 끌었어요. 물가 근처에서 젊은 사람들이 쓰레기를 줍고 있었어요. 공원 직원들이 아니었어요. 그냥 일반 시민들이 스스로 해변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나선 거였어요. 그들의 헌신적인 모습에 감동했어요. 북한에서 배웠던 모두를 위한 협력의 중요성을 떠올리게 했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게 강요된 게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지역 사회를 위해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거였어요. 그날 밤 호텔 방에 앉아서 그동안 본 것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제가 기대했던 한국과는 전혀 달랐어요. 한국은 약하거나 열등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수많은 도전을 마주하면서 창의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극복해온 나라였어요. 전쟁 이후 한국이 스스로를 어떻게 재건했는지 생각해봤어요. 불과 몇십 년 만에 가난하고 파괴된 나라에서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나라 중 하나로 성장했잖아요. 그들은 노력, 교육, 그리고 혁신을 통해 이뤄냈어요. 태국도 한국의 이런 점들을 본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저는 현지 학교를 방문했어요. 교실에는 최신 기술들이 가득했어요. 학생들은 태블릿을 사용하고 전자 칠판을 활용했어요. 그런데 가장 놀라웠던 건 학생들이 얼마나 적극적인지였어요. 질문도 하고 그룹으로 토론도 하고 배우는 것 자체에 정말로 흥미를 느끼는 것처럼 보였어요. 제가 북한에서 경험했던 엄격한 교육 시스템과는 너무나 달랐죠. 학교 복도를 걷다가 기후변화나 사회정의 같은 글로벌 이슈에 대한 포스터들을 봤어요. 한국은 단지 자기 발전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젊은이들을 세계 시민으로 키우고 있구나 싶었어요. 제주도에 있는 동안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세심한 노력이 기울여졌는지 계속해서 깨닫게 됐어요. 장애인들을 위한 경사로와 엘리베이터가 어디에나 있었고 공원에는 노인들이 운동할 수 있는 기구들이 마련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공공 화장실도 항상 깨끗하고 잘 관리되어 있었어요.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제가 한국에 대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저는 오랫동안 한국을 그저 중국의 그림자 같은 나라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한국이 전통과 발전을 절묘하게 조화시키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독특한 강점을 가진 나라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여행이 끝나갈 때쯤 여러 감정이 교차했어요. 태국으로 돌아가 제가 배운 것들을 공유할 생각에 신이 나기도 했고 떠난다는 생각에 약간 슬프기도 했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한국은 제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마지막 밤, 호텔 발코니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바라봤어요. 이 여행은 단지 한국에 대한 제 시각을 바꾸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제 자신의 고정된 생각들을 도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서 배우는 열린 마음을 가지는 과정이었어요. 저는 한국과 관련된 모든 것을 불신하면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이곳을 비전과 회복력으로 이루어낸 영감의 땅으로 보게 됐어요. 짐을 싸면서
저는 달라진 사람으로 태국으로 돌아간다는 걸 느꼈어요. 더 이상 좁은 시각을 가진 정책 분석가가 아니었어요. 혁신과 문화적 자부심의 힘을 직접 본 사람이었죠. 이 새로운 생각들을 제 일에 반영해서 태국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데 기여할 생각에 가슴이 뛰었어요. 제주도에서의 여행은 회의적인 조사로 시작했지만 제 미래를 상상도 못할 방식으로 바꿔놓은 변혁적인 경험으로 끝났어요. 제주도 여행이 저한테 얼마나 큰 변화를 줬는지 믿기지 않았어요. 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머릿속은 온갖 새로운 생각들로 가득했어요. 마치 답답했던 방의 창문이 열리면서 신선한 공기와 빛이 들어오는 느낌이었죠. 그동안 저는 제 고정관념에 갇혀 있었어요. 예전에는 한국을 약하고 중요하지 않은 나라라고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한국은 그저 또 다른 나라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창의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는지 보여준 곳이었어요. 방콕에 있는 제 아파트로 돌아왔을 때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제주도에서 본 놀라운 것들이 계속 생각났거든요. 해변을 청소하는 로봇들, 똑똑한 쓰레기통들,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스마트 카메라들, 마치 SF 영화 속 장면 같았어요. 그런데 그게 현실이었고 잘 작동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연구소에 출근했어요. 동료들이 제가 뭔가 달라졌다는 걸 알아챘죠. 혜진, 뭔가 신나 보이는데 여행 중에 무슨 일 있었어? 친구 짜이가 물었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대답했어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 그리고 제가 본 것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다들 헷갈려 하는 것 같았어요. 몇몇은 웃기도 했죠. 로봇이 해변을 청소한다고? 그거 너무 비싸고 쓸데없는 거 아냐? 라는 동료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찍어온 사진들을 보여주고 화이트보드에 다이어그램도 그리면서 설명했어요. 이 기술들이 어떻게 태국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말했죠. 생각해봐요. 제가 말했어요. 우리 태국에도 정말 아름다운 해변이 많잖아요. 그런데 관광객들이 너무 많이 오고 쓰레기를 버리고 가면 어떻게 돼요? 청소하는데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걸리잖아요. 한국에서 봤던 그런 로봇이 있다면 우리 해변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점점 동료들의 눈빛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궁금한 것들을 묻기 시작했죠. 그 스마트 쓰레기통을 방콕에서도 쓸 수 있을까? 우리 국립공원에 AI 카메라를 설치하면 어떨까?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연구에 몰두했어요. 한국의 기술과 그들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에 대해 가능한 모든 것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태국이 관광지 청소와 관광객 문제를 해결하는데 얼마나 많은 돈을 쓰고 있는지 조사했어요. 그리고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죠. 제가 지금까지 쓴 것 중 가장 중요한 보고서였어요. 연구소 동료들뿐만 아니라 태국 정부 사람들에게도 한국의 사례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저는 우리가 어떻게 기술을 활용해 태국의 관광을 더 나아지게 할 수 있는지 썼어요. 스마트 쓰레기통이 도시를 어떻게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는지 설명했고 AI 카메라가 문화유산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도 제시했어요. 심지어 태국 해변에 특화된 해변 청소 로봇을 직접 만들어 보자고 제안했어요. 하지만 단순히 한국을 따라 하자는 게 아니었어요. 태국만의 방식으로 이 아이디어들을 발전시키고 싶었어요. 예를 들어 관광객들에게 태국 문화를 가르치고 존중하게 만드는 앱을 개발할 수도 있고 지역 사회가 관광에서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 수 있겠죠. 보고서를 작성하는 동안 오랜만에 느껴보는 희망이 생겼어요. 미래가 기대됐어요. 깨끗하고 현대적이면서도 자연의 아름다움과 문화를 지키는 태국을 상상할 수 있었거든요. 몇 주 후 보고서가 완성됐어요. 연구소 동료들 앞에서 발표를 했죠. 제가 말하는 동안 그들의 표정이 변하는 게 보였어요. 저처럼 그들도 믿기 시작한 거죠. 발표가 끝나자 제 상사가 일어나서 말했어요. 혜진, 정말 인상적인 작업이네. 이건 정부 사람들에게도 공유해야겠어. 기대와 긴장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제 아이디어가 정말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까요? 제가 얼마나 먼 길을 걸어왔는지 떠올렸어요.
북한 탈북자였던 제가 한국을 불신하던 시절부터 이제는 한국의 혁신에 감명받게 된 지금까지요. 그 후 몇 달 동안 정부 관계자들, 관광 전문가들, 기술 회사들과 회의를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제 아이디어를 바로 좋아해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설득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지만 서서히 변화가 시작됐어요. 거의 1년 후 저는 푸켓의 한 해변에 서 있었어요. 제 옆에는 작은 로봇이 모래를 굴러다니면서 쓰레기를 주워 담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봤던 것과는 조금 달랐지만 이 로봇은 태국에서 직접 설계하고 만든 거였죠. 그 로봇이 작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여정을 돌아봤어요. 생각을 바꾸는 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걸 배웠어요. 그리고 영감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온다는 것도 알게 됐죠. 무엇보다 한 사람의 아이디어가 진짜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깨끗하고 아름다운 해변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건 시작일 뿐이었죠. 태국은 더 똑똑하고 깨끗하며 더욱 놀라운 나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변화를 만드는데 제가 함께하고 있다는 게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해가 바다 너머로 저물어 갈 때 저는 평온함을 느꼈어요. 북한에서의 과거, 태국에서의 삶, 그리고 저를 눈뜨게 한 한국 여행. 이 모든 경험들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준 거였죠. 이제 앞으로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가 됐어요. 태국만이 아니라 제 자신에게도요. 언젠가 전 세계 관광객들이 우리 태국에 와서 우리가 어떻게 기술을 이용해 나라를 아름답게 유지하는지 보러 올 수도 있겠죠. 어쩌면 그때쯤엔 한국도 우리에게서 한두 가지 배울 게 있을지도 모르겠네요.